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 이슈 전파사. 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 이슈 전파사. 안녕하세요. 이슈 전파사 3월 13일 영업 시작합니다. 아무튼 사장 김지은입니다. 어쩌다 실장 양승준입니다. 오늘 방송 벌써 3회째예요. 맞습니다. 1, 2회 연속으로 댓글을 남겨주신 고마운 구독자님이 계세요. 맞아요. 귀한 분이죠. 네, 곰돌이님 앞으로도 이슈 전파사 문 열 때마다 개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계엄 선포부터 석방까지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 3개월 남짓인데 3년 동안 일어나도 모자랄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3월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관련해서 구속 산정 기간을 날로 하느냐, 시간을 기준으로 하느냐를 두고 해서 더 말도 많았고, 또 검찰이 왜 즉시 항고를 포기했느냐 관련해 가지고 법적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장이 전개를 지금 뒤흔들고 있기도 하고요. 네, 여의도도 그래서 지금 양당 모두 분위기가 아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은 이제 석방이 된 뒤에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지만 이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용산 대통령실 출입하는 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치부 김현빈 기자, 네. 그리고 나광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현빈 기자 대통령실 지금 반장이죠? 예, 맞습니다. 저는 주로 보수당을 출입을 했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때 여당 반장을 맡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대 대선이었죠. 그때 대선을 취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대통령실의 반장으로 지금까지 취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현빈 기자가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출입했죠? 예. 그때는 이진 기자로 출입을 했었는데요. 네. 회사에서 시키면 다 취재합니다. 저도 정치부 경력이 한 8년 정도 되는데 청와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마크했던 정치인들은 다 대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정부 바꿔가면서 이렇게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가 드문데 아주 그렇죠. 내공이 네. 많이 쌓인 기자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나 기자는 지금 이진인 건데 정치부 생활은 얼마나 됐나요? 저는 약간 이제 선배에 비하면 조금 새내기 기자인데요. 저는 2023년 7월부터 국민의힘 이렇게 출입하다가 총선하고 전당대회 치르고 작년 6월부터 대통령실로 와서 계속 여권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날 우리 방송되는 13일 기준으로 하면 윤 대통령이 풀려난 지 이제 엿새째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은 지금 관저에 있죠? 근데 관저에서 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네, 지금 기사로는 많이 나왔지만 일단 석방된 첫날 김건희 여사와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같이 김치찌개 저녁 메뉴를 먹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그 참모들과 오찬을 같이 했다고 하고, 또 이후에 이제 그 국민의힘 그 지도부죠, 그 권영세, 권성동 두 의원이랑 차담을 나눴습니다. 쌍권, 예. 쌍권총이라고 불리는. 네. 그리고 저희 취재해봤지만 그 외에는 별 다른 어떤 특별한 정치인을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석방은 된 상태지만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업무 현안 관련 보고를 윤 대통령에 하는 정황이 조금 네. 보인다라는 소문이 좀 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좀 까딱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네, 정확한 상황 좀 예. 어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석방되고 나서 다음 날 일요일 날 그 참모들이 대거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모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대수비라고 하죠.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면 그때 모이는 모든 참모들이 그때 거의 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갔었을 때는 이제 오랜만에 대통령이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 인사차, 식사차 갔던 것 같고, 그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회의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지금 이제 업무 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
뭐 비서실장을 통해서 일부 현안에 대해서 뭐 구두로 보고 받는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뭐 위법은 아니. 알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알 수도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 멤버들이 다 갔다면 관저에서 대수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야당에서는 할 수 그렇게 있겠네요. 충분히 뭐 얘기를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이 이렇게 풀려날 줄은 예상을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뭐 어쨌든 구속 상태를 면했으니까 대통령실, 그러니까 참모들 분위기도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실제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대통령실 분위기가 정말 이제 뭐 침울했죠. 네, 가끔 만나서 물어보면 정말 이게 뭐 탄핵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묻기도 하고 그랬다가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이 고조돼 있다라고 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이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을 하나 밝혔거든요. 거기 보면은 직무 복귀를 뭐 기다린다, 희망한다, 국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그 메시지가 지금의 이제 그 대통령실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구속 취소가 된 게 무죄를 입증받은 건 아닌데 그렇죠. 사실 대통령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좀 약간 이게 대통령 당선된 것 같다. 무죄를 이렇게 판결받고 나오는 것 같다. 사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굉장히- 역시 참모들 분위기에도 영향을 맞아요. 굉장히 주네요. 혼란스럽다라는 좀 시민들 반응이 많았죠. 네. 근데 좀 관련해서 그간 좀 궁금했던 게 어쨌든 지금 석방 전까지는 대통령이 없는 구속 상태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정작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은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실에 출근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네, 네.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보면 계엄 이후 탄핵 전국이 되면서 제가 볼 때 한 3분의 1의 기자들은 그 출입처를 변경이라고 하죠. 다른 출입처로 뭐 가기도 하고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지금 정치부 기자들이니까 국회 출입으로 좀 옮겨가서 국회 일을 많이 봤었던 것 같고 이제 저희처럼 남아서 그래도 열심히 이제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를 취재하는 기자들도 한 3분의 1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 2진이 다 남아있는 언론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이진 기자실 분위기는 어때요? 이진 기자실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50석 정도 자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아침에 이렇게 출근해서 보면은 매일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없으세요. 저하고 이제 뭐 다른 회사의 이진 기자 몇 분 계시고 해서 한 4-5분 정도 이렇게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 탄핵 구속이 취소된 이후에는 그래도 이제 좀 많은 기자님들이 돌아오셔서 늘어났어요? 네, 이를테면은 제가 그 국회에 이렇게 간다고 이제 선배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작별 인사 비슷하게 나 기자님 저 다음 주부터 국회로 가게 돼서 이제 제가 용사에서 못 뵐 것 같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구속 취소 날에도 이렇게 약간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약간 그런 난감한 표정 있잖아요. 네. 벌써 또 만나게 됐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은 그래도 10명 이상은 이렇게 좀 상주를 하면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 기자 말 듣다 보니까 지금 이진 기자실에 또 둘이 따로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근데 정치부 생활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처 출입할 때 저는 1, 2진 기자실 따로 있지는 않았거든요. 1, 2진이 같은 기자실에 있지 좀 특이한 구조인 것 같기도 해서 기자실이 어떻게 어떻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국회에서 있다가 넘어왔으니까 약간 처음에는 되게 당황했던 부분이긴 한데 들어가면은 이제 그 이렇게 홀을 중심으로 해서 문이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안쪽에 있는 문을 열면은 이제 일진 선배들이 모여 계시고 이제 그 바로 옆에는 저 이진 기자실이 있어서 약간 구분이 돼 있는데 근데 제가 원래 듣기로는 처음부터 벽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최근인가 중간에 이렇게 벽이 생겨가지고 구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르는 역사니까. 반장들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벽 만들어 달라고? 그 일단 저기 청와대 춘추관 지금 네. 개방이 돼 있잖아요. 네,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춘추관 때서부터 춘추관 입구를 들어가면 오른쪽 방은 반장 방, 왼쪽은 후배들 방 이렇게
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쪽. 청와대 시절부터 그랬군요. 춘추관 네, 때부터. 제 기억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김현빈 기자는 춘추관 때는 어쨌든 그 이진 기자실에 있다가 예, 용산으로 그렇죠. 와서 이제 반장실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네요. 업그레이드는 아니고 거의 똑같은 구조고 여건이 네. 더 좋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서로를 위해서 그냥 칸막이를 나눠놨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참모들이 이 반장들하고 이진들하고 좀 대하는 게 어떤지도 좀 궁금하네요. 기자실이 또 그렇게 나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똑같은 것 같은데요. 좀 이진들은 불만이 있나? 이진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네. 접근하기가 제약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조금은 접근성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얼굴이 사실- 갑자기 빨개졌어요. 근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국회에 있을 때도 반장이 취재할 수 있는 취재원하고 뭐 이제 말진이 취재할 수 있는 취재원이 조금은 다르기도 하고 대통령실이면은 뭐 저는 뭐 특성상 더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워낙 예민한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진들이 주로 취재하는 이 참모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급이에요? 뭐 저기 뭐 실장님들이 뭐 그렇다고 전화를 아예 안 받아주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취재도 하고 뭐 수석급이나 아니면은 그 아래 이제 비서관급으로 좀 많이 저는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진을 해보면 좀 궁금하거든요.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장한테는 이제 같은 취재원인데 네, 맞아요. 좀 더 중요한 중요한 얘기를 얘기. 해줄 것 같고 좀 뭔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있죠. 맞아. 네. 그러면 그래도 반장들은 참모들 그래도 약간 뭐 실장 뭐 이런 고위직 흔히 기사에서 고위 관계자라고 표현되는 그런 참모들 취재가 좀 될 것 같은데 좀 그 참모들은 실제 요즘에 좀 어떤 얘기들 많이 하나요? 사실 이제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어떤 참모든 그 언론 접촉은 지금 삼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가령 뭐 개개인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보수당에 오래 출입을 했었고 처음부터 여기 이제 대통령실로 출입을 하니까 뭐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용산 조금 이제 벗어나서 만나서 얘기를 듣고는 하죠. 근데 아까랑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랑 비슷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되기 전에는 기각 뭐 인용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는 편이었고 그다음에 현재 본인들의 약간 참담함 이런 것도 좀 전해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한번 듣고 현재 지금 민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이제 전달하는 그 정도 이제 취재와 교류를 했었죠. 네.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됐으니 두 기자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변화들이 조금. 사실 저는 뭐 취재 환경이 그렇게 막 엄청 달라진 그런 차이까지 못 느끼겠고 이제 제 생활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대통령 구속되고 나서 대통령실 기자들은 뭘 하면서 지내냐라는 질문을 사내에서나 밖에서나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뭐 이제는 그래서 사실 이제 기자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발제가 없고 뭐 이런 건데 그렇죠. 그나마 좀 구속 취소가 되고 나서 뭐 이거라도 좀 쥐어짜낼 만한 취재해볼 만한 내용들이 생겨서 조금은 더 바빠졌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약간 기자된 입장에서는 조금 활력이 생기는 약간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발제라는 게 그날 이제 내가 어떤 걸 취재하고 기사를 맞아요. 쓸지 이제 이 편집국 뉴스룸 내 간부들이 편집회의 하기 전에 이제 올리는 걸 발제라고 하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오늘 나 뭘 취재해서 뭘 기사를 쓰지 이거 발제하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취재할 게 생겼다 이런 얘기군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이게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도 이렇게 180도 네. 바뀌었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막 이제 광장으로 또 나가고 있고 국민의힘도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의 혼란을 자초한 게 검찰인데 이 검찰이 왜 즉시 항고를 포기를 했는지 또 그러면서 대검이 어제 각 일선 청에 업무 연락을 보냈는데 종전처럼 구속기간 산정을 이 시간이 아니라 일수로 해라 이런 업무 연락을 돌렸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무슨 생각인지 우리 또 물어볼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회
이슈 전파사에 출연했던 정준기 기자가 네, 이 있죠. 이슈 전파사의 서초동 특파원 정준기 기자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네. 물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통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피커폰으로 해서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예, 여보세요? 네, 서초동에 나가 있는 정준기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통화 괜찮아요? 네네네. 네, 지금 어디예요? 정신이 없네. 그렇죠. 대검찰청 기자실에 있습니다. 아, 지금 전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막 황급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좀 기다릴까요? 아, 지금, 대검 기자실에 이제 기자들 많이 있겠네요. 예, 네. 아니, 어제 대검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방송날 기준으로 하면 그저께인데, 네, 이제 3월 11일 날 대검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을 예, 종전대로 시간이 아니라 이 일수로 해라. 이런 업무 연락을 일선청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는요. 네. 종전에 검찰이 이제 실무적으로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었다라는 게 이제 대검 이야기이고요. 이게 이제 선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문의가 많으니까 어떤 식의 지시를 한 거냐면은 일단은 그 기존의 그 일수 기준 원칙 그건 변함없다라는 거를 명백히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가급적 빨리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법원에서 한 차례 그렇게 이제 그 시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더 엄밀하게 구속 기간을 따지고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하고 뭐 혹시 헷갈리는 게 있으면은 대검찰청이랑 상의를 해라. 아, 그러니까 구속 기간 산정을 좀 빨리 해라. 뭐 산정 근데 원칙은 기존에 하던 일수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음. 그걸 명백하고 우리가 그건 나중에 다투겠다 법원에서. 재판에서 다투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뭐 가급적 좀 빨리 하라는 거죠. 실제로 예전부터 빨리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원래부터도. 아니, 근데 어제 그 업무 연락에 예. 이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해도 네. 왜 즉시 항고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 즉시를 항고를 하지 말라라고 완전히 못 박았다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 즉시 항고보다는 그 법원 판단을 존중해서 석방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석방을 하라는 게 석방을 하려면 즉시 항고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대검 이제 공판 송무국 재판 담당하는 그 상의를 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 피고인이 풀려났을 때 피해자한테 뭐 직접적인 위험이 그렇죠.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사안이 있으면 그것도 좀 상의를 해달라. 그런 취지의 지시예요. 아니, 그러면 검찰도 사실 이 법원의 결정에 좀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내부에서도 뭐 저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검사들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저 가장 이제 이야기가 뭐 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속기간 산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부에서 이걸 지적을 했는데 아니 우리가 이때까지 실무적으로 그 날짜 기준으로 해왔는데 이게 지금 법원에서는 시간 기준으로 하라고 한 건데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한 게 전부 다 불법한 거냐? 그렇죠. 이런 불만도 있을 테고 뭐 헷갈리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를 좀 명확히 해달라는 이야기도 좀 지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말씀하신 분들 가운데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지적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게 위헌 논란이 있든 없든 간에 즉시 항고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거는 이게 되게 중대한 사안인데 네. 좀 그거를 포기를 해버리면은 구속 기간 산정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다투기 힘들어진 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대검에서는 예전에 그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예전에 보석이나 그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검찰이 했던 사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랑 그거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구속 집행 그렇죠. 좀 정지나 다르다는 이런 얘기도 있죠. 예예예 뭐 그 병이 악화됐거나 이럴 때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 건데 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받아볼만 하지 않았냐라는 분도 있고 물론 근데 이거는 검찰이 되게 절차적인 그런 걸 고민을 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리고 또 총장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 좀 믿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얘기가 아니 민주당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려다가 이제 그건 좀 이제 유보한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쨌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업무 중에 바쁠 텐데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대검에 나가 있는 대검 출입하는 정준규 기자하고 이제 연락까지 해봤는데 네. 사실 이제 이 모든 혼란이 시작된 게 결국 계엄령 그렇죠.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 시간을 지난해를 좀 돌려서 12월 3일 밤 10시 25분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지금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지금 좀 시간까지도 좀 정확하게 네.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대혼란인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 용산 좀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이게 오늘 이렇게 좀 오면서 보니까 그 촬영하는 날이 계엄 딱 100일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그렇군요. 몰랐는데, 예, 저도 이제 오다가 들어서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제 슬슬은 좀 가물가물해질 법도 한데 그날 좀 충격이 너무 커서 저도 잘 기억이 조지질 않는데요. 저는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서초동에 취재원 약속이 있어서 저녁을 먹다가 기분 좋게 나와서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이제 한 9시 20분 30분쯤부터 그 대통령실 기자들이 모여 있는 꾸미방에는 이제 10시에 자세한 건 없지만 10시에 이제 큰 게 온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조금씩 나와서 급하게 이제 참모들한테 연락을 돌려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좀 엄중한 상황이기도 하고 하니까 연락이 잘 안 됐는데 몇몇 이제 그 직속 참모들은 그걸 좀 알고 계셨는지 뭐가 될지 몰라도 일단 준비를 하고 계시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불안하니까 서초에서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공덕인데 가는 버스가 중간에 삼각지를 지나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삼각지에서 내렸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네, 그랬는데 보려고. 이제 그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을 때가 한 10시 조금 넘었을 시간인데 그 기자회견장 앞에 이제 이미 문은 다 닫혀 있었고 뭐 경호처 사람들 조금씩 들어가니까 뭔가 있긴 있나 보다. 대협력실 국장이 나와서 저도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하는데 기자들이 막 되게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좀 왜 안 알려주냐? 네, 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밤중에 이렇게 막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저 뒤쪽에서 어떤 선배가 유튜브 생중계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기자실에 갔는데 기자들도 네. 그럼 현장에 못 들어가고 네. 유튜브로 본 문 거네요. 하나를 이렇게 가로막고 저희는 이제 그 밖에 있었던 거고 저희 용산 안에 있던 기자들도 그 현장에 들어가진 못했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내용을 그랬군요.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 지금 나 기자가 좀 전에 꿈이라는 꼬미방에서 큰 거 온다라는 그 내용이 떴다고 했는데 그 꼬미방이라는 게 어쨌든 출입 기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는 단톡방. 네. 이 그걸 꿈이라는 게 정치부에서 이제 정당팀 특히 이제 아니면 뭐 용산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끼리의 이제 은어인데 그러니까 일본말에서 그렇죠. 유래된 거긴 해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정치인들 만날 때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만나면 정치인도 한 번에 여러 언론사 기자들 만날 수 있고 또 기자들도 또 어린 연차 기자들은 독대하는 것보다는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랑 같이 만나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말하는 걸 이제 꿈이라고 네. 하죠. 근데 그런 기자들 단톡방에서부터 이제 그런 이상한 기류가 감지가 됐군요. 네. 그 계엄령 선포하는 기자회견 보면서 어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 영상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그 계엄을 선포합니다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물론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지만 야당이 이제 뭐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그렇죠. 뭐 예산안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국정을 아예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뭐 몇 분 정도 할애를 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왜 밤 10시에 불러놓고 이게 늘 평소에 하던 얘기를 또 하냐. 그러니까 속된 이제 기자들의 용어로는 또 밤에 불러놓고 왜 얘기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런 약간 냉소적인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 계엄을 선포한다는 단어가 나왔을 때부터는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었죠. 이제 곳곳에서 헉 하는 소리가 나왔었고. 육성으로. 네, 정말로 그냥 헉 이게 무슨 일이지? 약간 이런 되게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바로 펼쳐졌던 기억이 납니다. 반장님은 그때
어디서 계엄령 그때 선포를? 뭐 우리 나 기자가 그 분위기는 거의 다 설명한 것 같고요. 보충하자면 그때 이제 일부 참모들이 뭐 방송을 해야 되니까 방송 준비하라 이런 지시는 받았을 것 같고 다만 그런 참모들도 거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방송인지는 내용을 아마 모르고 있었던 걸로. 극소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극소수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 대체로 지금 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랑 소통을 둘만 계속하면서. 소통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외에는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는 정진석 비서실장도 당시에 몰랐고 그 부분 저희가 이제 단독 기사로 네. 쓴 게 있지만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날 계엄 날 그 밤 상황이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 기자도 약속이 있었고 우리 이제 반장들 뭐 전체 기자들이 각자 모여가지고 그 근처에서 또 취재원들 만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고 뭐 제가 아는 다른 타사 네. 반장 또 누구 만나고 있었던 거 제가 이제 알고 서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정말 핵심 고위 참모들이 약속이 그때 다 있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같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죠. 기자들하고 그러니까 다들 모르고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다. 네.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이 이렇게 취재하다가 지척에서 취재를 했으니 계엄령을 선포할 조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취재하면서 조금 느껴지는 순간이나 아니면 그런 정황을 들은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니 그것도 그때 궁금해요. 이상했다. 일단 그때 그러니까 징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이제 정치인의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을 쭉 옆에서 지켜본 어떤 뭐 여권 관계자가에 따르면 가장 조금 놀랐다라는 게 그게 이제 2021년 10월쯤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대선 전 이제 한참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였는데 윤 대통령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부산 해운대 갑 당협을 방문할 때였어요. 그때 뭐 발언이니까 제가 보고 있자면 네. 이런 거였어요. 뭐 전두환 전 대통령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 잘했다는 얘기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출입 기자들이 좀 뜨악했죠. 그리고 기사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그 당시와 지금까지 쭉 대통령을 지켜본 그 여권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그때 정말 본인들도 뜨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산업화 대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수는 이제 산업화를 예를 들면 이끈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를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보수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옹호 발언을 한 거는 저 보지 못했던 것 같고 이게 또 불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 얘기는 정말 좀 뜨악했는데 당시 분위기가 어쨌든 이겨야 되는 뭐 선거였고 당연히 내부에서 그런 좀 이 발언은 좀 사과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발언들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안 나왔다고요? 안 나왔다. 예. 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지만 네. 뭐 이제 존중을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뭐 발언이니까. 존중은 아니겠지만 뜨악했다라는 거 보면은 이거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너무 이제 그 박빙으로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 혹시 이제 긁어 부스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고. 네,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았던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나 기자는 관련해서 조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아보면은 결과론적으로 계엄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징후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꼽아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좀 얕게 취재를 했을 때는 그래도 뭐 참모들 선 취재할 때는 계엄까지는 예상을 다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작년에 그 민주당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이렇게 그 계엄 맞아요.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여의도에 있었죠. 8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면 아마 제가 대통령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음모론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 대변인도 한번 그 계엄 관련한 언급이 계속 되니까 기자실에 직접 내려와서 이제 브리핑을 한 적이 있거든요. 되게 강하게.
뭐 민주당은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는데 이번에 아무런 근거도 못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이렇게 해도 되게 콧방귀를 끼는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참모들도 이렇게 좀 잘 몰랐을지 않을까. 약간 맞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 중심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아니 무슨 계엄 계엄 맞아요. 그것까지는 너무 황당하다,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갔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이 됐죠. 됐으니까 네. 너무 기자들도 좀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 같고 또 그때 이제 대변인이 기자실까지 내려와서 그 음모다 터무니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실제 대통령이 계엄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참모들도 좀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서 뭐 기자들도 당연히 황당하고 국민도 황당하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참모들도 많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대통령실 참모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대통령하고 이제 운명을 같이 하는 어떤 일종의 운명 공동체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엄을 한 순간부터 이제 되게 큰 역사적인 문제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저는 취재를 해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좀 연락은 당연히 돌려봤죠, 계엄 이후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당황을 했을 테니까 조금은 인간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 이어지는 유구한 네 글자 표현이 있는데 뭐예요? 그 오죽하면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12월 4일부터 계속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풀 워딩으로 하면은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계엄까지 하셨겠느냐라는 이제 뭐 표현인데요. 물론 이제 그 지금 이게 지지자들 집결하는 데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됐고 실제로 좀 소구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이제 그 계엄 다음 날에 바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좀 저는 약간 공감이 안 되는 계엄 게 다음 있었거든요. 날부터 그 얘기를 한 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조금 그래도 인간적 저희도 알고 지낸 지가 좀 됐으니까 뭐 자괴감이 든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뭐 얘기 못해도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내심 이렇게 좀 기대를 하기도 했는데 그 오죽하면이라는 단어가 이제 모든 걸 다 집어삼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유구무원이라고 하지. 네. 이 정말 그 여당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오죽하면 얘기했을 때 정말 네. 그랬는데 대통령실 참모들도 그 얘기를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다 안에서 조율이 돼서 나온 표현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그 오죽하면이라는 입장을 공식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이제 국정감사 때인가 그런 내용을 보니까 조태열 장관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오죽하면이라는 워딩을 썼다고 확인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부터 이렇게 좀 수직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 박 대통령이 이런 얘기한 적 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는지 자괴감이 든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 그 워딩이 좀 떠나질 않았는데 이제는 그 오죽하면이라는 단어를 이 워딩을 들으면 말을 들으면 이 윤 대통령이 떠오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지금 나 기자 말대로 듣고 보니 충격인데 이게 지금 오죽하면이라는 단원이 조율된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엄 상황 이후 굉장히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럼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입장을 발표한다면 국민 걱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이라는 워딩이 이렇게 공식 입장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계엄 선포 관련해서도 그거를 알고 있었던 참모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라는 정황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간의 대통령실의 의사소통 구조나 이런 것들이 너무 권위적이고 수직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전혀 조율되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이 좀 골맞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밖에서 보면 들어요. 좀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지낸 게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피상적인 인상일 수는 있지만요. 제가 직전에 이제 1년 동안 출입한 게 이제 국민의힘인데 사실 국민의힘도 뭐 이제 좀 수직적 당정 관계인 이렇게 소통에 대해서 되게 그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다 보면은 뭐 취재원과 기자 관계를 떠나서 약간 어떤 정국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비주류로 어떤 분류가 될지라도 되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견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뭐 저는 이제 용산에서 선배가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6개월 동안은 저는 아직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막 되게 마음이 동할 만한 그런 취재원을 뭐 많이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 좀 문제되는 거 근데 아닌가요? 기자들이 보통 칼럼 쓸 때 네. 이제 특히 참모들한테 대통령 참모들한테 직언해라. 맞아요. 그 네. 대통령한테도 예스하는 사람 말고 노 할 줄 아는 이 참모를 곁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어때요? 실제는 그렇게 직언하는 참모들이 없나요? 저도 직원하라라는 기사를 많이 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제에 지금 저희 이제 한국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직언을 했던 그런 참모가 사실 많았나 싶기는 합니다. 직원이라는 게 어차피 그 청와대 그러니까 예전 청와대도 그렇고 이제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을 이제 약간 모시는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뭐 상식적인 참모들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그 위아래로 구분되는 그 대통령한테 과연 어떤 참모가 뭐 비서관이 가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제 그래도 뭐 국민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일단 말씀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대화의 대화를 90%를 하면 90%를 실제로 하는 것 같고 또 의욕도 있고 추진을 뭐 하려고 하는 뭐 이제 뭐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회의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주로 대통령이 뭔가 모든 걸 리드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참모들이 와서 예를 들면 뭐 현재 비판을 받고 있는 뭐 가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라 이거 좀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해명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전혀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약간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대통령이 만든 것도 있는 거네요.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 또 대통령 집권 윤 대통령 집권 초기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실에 여당에서 굉장히 좀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난 뭔가 당직자나 보좌진 출신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분들 대부분 지금 나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조금 벌어졌는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생각엔 저는 이제 그 어느 정부든 그 청와대라는 걸 꾸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핵심이고 가장 위에 뭐 정책이나 모든 걸 뭐 다루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공늘공이라고 그쵸. 하잖아요. 그쵸. 어쩌다 어공은? 공무원. 네. 뭐 가령 어공은 뭐 정치인 출신이나 보좌관 출신이 그쵸. 주고 뭐 늘공무원 이라고 하면 보통 부처 출신의 이제 공무원, 부처 공무원, 그다음에 이제 검사들도 에서도? 이제 네. 하겠죠. 근데 그 어공과 늘공의 역할이 되게 분명히 있거든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뭐 늘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처 공무원들이고 하니까 일 잘하죠. 최고 에이스들이 오니까 뭐 정책 같은 거 다루고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어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역할이 중요한 게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적인 또 예, 영향력을 그렇죠.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해도 펼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이제 세간의 평가나 민심, 특히 이제 그 출입 기자나 어쨌든 전체 언론의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거를 정확히 적재적소에 전달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어공의 역할이 거의 출입해 본 기자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상당히 힘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부 출범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오래지 않아서 한번 그 어공 위주로 한번 좀 인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물갈이를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본 느낌은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 기재부 공무원 그다음에 이제 검찰 출신들을 조금 더 신뢰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어공을 좀 곁에 안 둔다는 표현보다는 어공이 상당히 별로 없네라고 생각을 그런 환경이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정치인 출신이 아닌 대통령인 정치인 출신이 아니었잖아요. 그 정치인에 대한 약간의 그 불신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어색함, 능력을 그렇게까지 인정하지
있지 않았느냐라는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취재로 개인적인 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정부 초기로 돌아가 보면 그래도 전에 윤 대통령이 시도한 것 중에 좀 잘했다 평가할 만한 게 도어 도어스태핑. 스태핑이었거든요. 예. 이게 찾아보니까 그래도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6개월 동안 61번 정도 했더라고요. 오래 그러니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도 하고 이게 한 달에 한 그래도 10번 꼴. 저는 그래도 매일 한 건 줄 알았는데 매일은 아니었나 봐요. 매일 처음에는 매일 하다가 네. 그 준비하는 게 그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날 참모들은 거의 잠을 못 자요. 그 예상 질문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어쨌든 그 대응은 해야 되니까. 대통령한테 미리 예, 보고를 그게 하고 이제 준비. 가중도 되고 그때 네. 이제 질문들이 조금 처음에 뭐랄까 다양한 질문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서로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이렇게 점점점 간격이 예. 늘어났군요. 그렇게 해서 좀 횟수를 줄이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대통령실 이 비서관하고 이제 네. 출입 기자하고 이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 도어 스태핑도 안 하고. 안 하고. 네. 근데 이거는 좀 계속 했으면 좀 어땠을까 싶은데 근데 거기다가 기자회견도 정말 역대 이전 정부들에 비해서 적었잖아요. 기자회견이 초반에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일,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 기자회견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이거는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정식 기자회견을 3차례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임기 내내 좀 언론하고 소통 문제도 지적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명품백 논란 같은 김건희 여사 관련 그 논란에는 대통령실이 특히 대응을 좀 엇박자가 나거나 좀 말이 좀 바뀌거나 네.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는 사실은 이 건은 이제 검찰 수사 중이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대응은 안 했습니다. 그 대안 안 한 거를 두고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 수사에 영향 줄 수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디올백 명품백 건인데 이게 최초 보도가 보니까 23년 11월 27일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한동안 안 냅니다. 그리고 이게 한 2달 정도 지난 2024년 1월 19일 날 그때 이제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한다 정도가 이제 입장이 나왔고 다음은 대통령의 공식 이 발언이었는데 그다음에 2월이었나요? 그 네. KBS 네. 대담에서 그때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했죠. 아니 그게 박절하다 아니다의 네,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대통령실을 바라보면 되게 우왕좌왕하는 모습, 왜 저거를 해명하지 않느냐라는 답답함이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민심이 동요되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제 총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총선에 이 건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때 대응을 좀 더 잘 어쨌든 모르더라 정확히 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을 못하더라도 적재적소에서 대응하고 해명하고 그렇죠. 해야 아니면 됐었다고 봅니다. 대통령한테 하셔야 합니다. 네, 사실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대응을 하더라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네.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커졌던 게 명태균 의원 관련 때 거짓 해명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때 그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대선 경선 이후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랑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 육성이 담긴 그 통화 내용이 나와서 굉장히 조금 보기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네,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연출이 됐는데 그때 든 생각이 과연 그럼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네. 윤 대통령 의중을 확인하지 않고 거짓 해명을 한 건지 예, 아니면 예. 반대로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거짓말을 한 건지 네. 이게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좀 의아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윤 대통령이 한번 정리를 한번 했죠. 이후에 기자회견이었는데요. 그때 대통령이 한 얘기는 참모회의에서 내가 당선된 이후 연락을 했다고 했는데 대변인이 경선 뒷부분 이후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라는 취지로 전달을 거구나. 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뭐 대변인은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좀 표정이 좋지는 당황해 대변인이 보였고 그때 근데- 대변인 표정 다시 한번 보고 뭐- 싶네요. 그런데 뭐 대통령 말은 자기가 정확히 얘기했는데 참모들이 잘못 전달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죠. 잘못 대응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지금이야 온 국민이 대통령이 레거시 미디어 이제 신문 이런 매체보다는 극우 성향의 유튜브를 아주 즐겨 보신다. 이걸 이제 온 국민이 알게 됐지만 그렇죠. 계엄 전에도 혹시 그런 좀 조짐이 보였어요? 그 이제 대통령실이 문을 열고 초반에 지금 정도까지 이렇게 막 그 유튜버를 많이 보신다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었고, 근데 초반에는 뭐 이런 거였어요. 그 개그맨 출신이신데 뭐 윤 대통령과 뭐 이재명 대표 목소리를 이제 성대모사하면서 통화하는 장면을 재미있게 이렇게 막 그려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 4시 10분이라는 채널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되게 윤 대통령님이 재밌게 잘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많이 있었고 참모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재밌게 많이 보는구나. 그것만 보진 생각했죠. 않겠지. 네. 뭐 네. 두루 보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런 네. 것도 재밌게 보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네, 네, 했다는 네.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주 이게 윤 대통령 유튜브 앱의 알고리즘이 궁금할 정도로 그렇죠. 뭘 도대체 보는 건지 너무 궁금하지만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 기억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이 2023년에 그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때 굉장히 정치적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이게 그때 이게 처음 발언이었는지 약간 확실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때 그 말을 그때 논란을 보고서 이렇게 윤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이 조금 위태위태한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들을 주위에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때 발언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2023년 6월쯤이었고 네, 맞아요. 당시에 누가 봐도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네. 향해서 하는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적으로 규정한 거죠. 적으로 사실. 규정을 한 거죠. 반국가 세력인데 반국가 세력이면 뭐 척결의 대상 아닙니까? 네. 그랬던 거고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 2월쯤에 이 얘기가 나왔고요. 2023년. 그다음에 이 8.15 광복절 경축사. 사실은 이제 8.15 광복의 경축사든지 3.1절 경축사든지 이거는 통합과 화합. 그다음에 그렇죠. 이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게 뭐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네. 가장 그 방점이 찍히는 그렇죠. 게 네, 네. 4.1절과 8.15인데 근데 이때도 반국가 세력의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9월달에 그때 전쟁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뭐 6월에 먼저 했지만 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다라는 거는 그 무게가 다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9월에 뭐 인천 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고 한동안 이때 굉장히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정점이 이제 계엄령 선포 때 이제 찍힌 거군요. 그리고 이게 윤 대통령 하면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술, 음주, 폭탄주. 이게 외신에까지 윤 대통령이 한 번 마시면 이제 폭탄주를 텐텐으로 20잔 정도까지 마신다는 얘기가 보도될 정도로 정말 논란이 있고 또 나중에는 술 때문에
지각 출근했다, 가짜 출근했다 이런 의혹까지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런 걸 좀 기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말씀하신 외신 기사를 되게 인상 깊게 보긴 했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되게 많았었거든요. 워낙 이제 애주가인 거는 잘 알려져 있고 뭐 실제로 그 집권 후에도 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들은 있었지만 뭐 제가 확인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기사로 나와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짜 출근 요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동안 이제 출근 확인하니까 오전 9시 전에 출근한 게 2번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런 정치권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약간 그 뭐 음주나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일종의 근태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당연하죠. 전직 대통령들은 아무리 이제 술을 좀 즐겨하는 대통령도 일단 취임하고 나면 언제 우리가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렇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맑은 정신을 유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게 출근까지 아니 기자들도 대통령실에 나와서 제대로 개근하고 출근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가짜 출근을 했다? 지각을 그렇게 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나 기자였나요? 순방 따라 동행 취재하지 않았나요? 네, 순방 갔다 그때 왔습니다. 좀 있었던 일은 없었나요? 순방 때도 분위기가 좀 네. 쎄했던 네. 취재 순간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이제 뭐 막상 이제 순방에 가면은 그 기자들 취재하는 기자들하고 이제 실제 V에 동선하고는 이제 뭐 이렇게 느슨하게 따라는 그렇죠. 가지만 그 공간이 뭐 공유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가볍게 뭐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있지만 뭐 되게 뭐 쎄하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순방 때 재벌 총수들하고 또 그렇게 맞아서 총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경제부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저도 궁금합니다. 기자들하고는 술 한잔 한 적은 없었나 봐요.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출입한 지가 2년 8개월, 9개월. 처음부터 출입했으니까요. 네. 예, 술자리가 없었죠. 근데 이렇게 어쨌든 뭐 관저에서든지 아니면 순방 때든지 이렇게 술 때문에 이렇게 계속 논란이 있고 시끄럽고 출근까지 영향을 주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순방 때 네. 대통령실 그 마크가 떨어진 일이 있었어요? 네, 제 이번에 이제 그 출연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갤러리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다 저의 이제 그 용산에서의 생활을 조금 돌아보다가 이제 그 발견을 해서 생각이 났던 에피소드인데요. 이제 그 10월 8일에 그 저희가 대통령이 그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세 국가를 이렇게 순차로 순방할 때 일인데요. 그때 이제 당시에 저희가 순방에 가면은 보통 이제 PC라고 해서 프레스 센터를 그 호텔에다가 이렇게 차려놓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한 번씩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 내려와서 이제 단상을 세워놓고 브리핑을 하는 식으로 그 현장 순방 현장에서 취재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세워져 있는 단상 이제 싱가포르에서 기자들이 이제 밤늦은 시간에 좀 기사 쓰고 마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툭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뭐지 하고 이렇게 다들 봤는데 그 단상에 네. 붙어 있던 그 대통령실 상징 그 마크가 잘못 붙여놨는지 이제 약간 떨어진 거예요. 아 진짜요? 아니 그건 늘 잘 붙어 있어야 네. 화면에도 나오고 사진도 찍힐 텐데.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게 뭐 촬영 중인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저희끼리 이제 있다가 그거 딱 떨어진 순간인데 하필이면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제가 그때 뉴스를 한번 다시 보니까요. 그 이제 명태균 이슈가 갓 터져 나왔던 그 그때였구나. 시점쯤이었고 공교롭게. 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그날 밤에 당시 대표였죠. 그래서 뭐 명태균 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러면서 구태 정치 극복해야 된다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약간 명태균 이슈를 겨냥한 목소리를 냈던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순방하면서도 지금 서울에서 명태균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논란되고 있어가지고 막 기사 순방에 관심도 막 별로 없는데 이런 약간 얘기 막 하다가 이런 것까지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불길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면 그때 참모들한테 또 취재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런 의혹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떠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실 마크 봉황인가요? 봉황이었던 것 같네요. 경호처 뭐 그런 거 그게 그
그 마크가 떨어진 일이 양면 있었다니. 테이프를 이렇게 떴다리 쳤다 하는 그 거였는데 뭐 시기가 공교롭죠. 떨어진 네. 거 본 적 있어요? 떨어진 거요. 네. 아 붙였다 뗐다 하는 건 많이 봤어요. 이제 근데- 카메라 선배들이 이제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혼자 가만히 있다 멀쩡하다가 네. 떨어진 일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 두세 번 더 떨어졌어요. 오, 그래서 한 번도 아니, 아니고. 저걸 잘 붙여놔야 되는데 저희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괜히 아, 거기서.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좀 웃자고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인데 그래도 취재하다가 그래도 윤 대통령 관련해서 좀 정무 감각에 조금 약간 약점 한계를 이게 좀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오늘 대통령실 기자로서 나오긴 했지만 정치권에서 출입을 더 오래 하고 취재 오래 한 건 이제 여당이 있을 때가 조금 더 시간이 길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뭐 계엄도 하고 이렇게 그 탄핵안이 이렇게 저기 통과가 되고 직무정지되는 순간이 오면서 그 과거에 약간 내가 조금 쎄함을 느꼈던 순간들이 없었을까 좀 돌아봤는데요. 제가 꼽을 수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대통령 때문에 조금 많이 손해를 본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들. 첫 번째로 2023년에 그 김태우 강서구청장 맞아. 네, 광복절 특사. 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을 시켜서 이제 2달 뒤에 보궐선거 나가도록 했었는데 이제 결과는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참패를 했었고요. 뭐 부산 엑스포가 두 번째인데요. 그것도 사실 이제 거의 뭐 될 것처럼 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지만 결과가 이제 부산 29표, 사우디가 119표 이렇게 해서 맞아요. 되게 압도적인 결과가 나와서 되게 놀랐던 사건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용산의 정무 감각을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태우 사면 특히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당시 취재할 때 이게 뭐 수직적 당정 관계여서 당시 여당에서 뭐 아예 뭐 찍소리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취재해 봤을 때는 당에서도 되게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용산에서 밀어붙여서 그거를 진행을 한 건데 그럼 그때도 이제 이길 거라고 믿었고 뭐 부산 엑스포 때도 뭐 이게 실제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지만 그 예상하고 결과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렇게 좀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까지 대통령의 지금 명운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잖아요. 이 도대체 인용이 되면 파면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 사실 이제 그래도 반장을 이 용산에 있었거나 현재 네, 있거나 네. 참모들 얘기 많이 사석에서 네, 네, 좀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모들은 좀 어떤 말들을 하나요?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참모들도 약간 초반에 계엄 직후에는 아까 나 기자가 말한 대로 참담했었고 특히 이제 그날 있었던 그 현장을 좀 다시 이제 제가 취재로 복귀를 해보면 뭐 정진석 비서실장도 대통령한테 안 됩니다 얘기한 것이고 그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뭐 하는 겁니까? 임 장관 이렇게 말렸을 정도로 모두가 반대를 했죠. 근데 다만 그 12월 12일 그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 담화 내용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정치적 책임지겠다라는 거였고 그 담화에서는 온갖 것을 이제 쏟아낸 거죠. 네. 그때 이후로 그 대통령실 참모들도 거기에 이제 좀 약간 각성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아까 말한 그 오죽하면이라는 얘기가 직후에 나갔다기보다는 그 12월 12일 그 담화 내용 전후로 해서 바뀌었어요. 돈이. 현재 이제 대통령실 참모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 오죽하면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네. 근데 다만 제 현직 참모들이 뭐 기자를 만나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전직 참모들을 이제 만나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미안하다. 김 반장 미안해. 내가 잘 못 모셨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대통령이 평소에 민주당이나 아니면 선거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가끔 격한 반응을 보이셨을 때가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계엄으로 뭐 이어질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는 하는
전직 참모들은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 참모들은 중요한 건 지금 용산에 없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 파면 그리고 조기 대선이라는 격동을 겪은 게 불과 8년 전입니다. 맞아요. 이게 10년이 안 돼서 우리가 또 같은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굳이 선고가 나지 않더라도 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남긴 후유증은 우리가 반드시 되돌아보고 또 기억하고 바꿀 건 바꿔야 하겠습니다. 자, 이슈 전파의 시작과 끝, 이슈 전파사 오늘 영업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사장 김지은, 어쩌다 실장 양승준이었습니다. 두 기자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